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승부를 가를 주요 변수로 이 정치 분석가들은 세대 교체 또 보수 대통합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변수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게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어제 광주를 방문했고요. 또 광주 시민 그리고 호남 시민들에게 이 사과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하지만 또 호남의 분위기는 굉장히 차가운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총선의 여러 변수들을 오늘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선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점점 이 총선의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야 그냥 연구실만 있으니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는데요. 좀 네.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아직 이제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른 듯한 느낌보다는 좀 아직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 단계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준비 단계 각 당들도 지금 발빠르게 좀 움직임을 갖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총선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도 발표하고, 인재 영입도 발표하고 있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그래도 이제 뒤쫓아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나머지 당들은 아직은 이제 전열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고, 사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은 최종적으로 투표 전에 투표용지에 어떤 이름으로 오르게 될지조차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네. 뭔가 마음들은 바쁜 것 같은데 그만큼의 이제 속도는 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표용지에 어떤 이름이 오를지도 정해지지 않았던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통합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통합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흔히 익숙하게 봐왔던 그 선거 전에 이루어졌던 통합하고 좀 다른데요. 그건 예전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수당이 이제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제 범진보 세력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건 아니면 하나의 정당으로 빅텐트로 모여서 단일 브랜드로 나서건 이런 식의 이제 진보 통합 이런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좌우 여러 진영에서 동시적으로 이제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이제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통합 논의 그리고 통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도 이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그럼요. 이제 통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더라도 유권자들에게 이제 좋은 인상을 남기느냐,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인상만 남기면서 실패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표들이 또 달리 움직일 거기 때문에요. 이제 통합이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통합 논의도 하나의 변수일 것 같고, 그리고 또 21대 총선에서 이 승패를 가를 만한 그런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을 좀 보면 이제 당 내에 지금 약간의 이제 불안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나름 이제 쇄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사람들이 아예 이제 마음을 돌린 사람들도 있지만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지역구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또 이제 이미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 과정에 있는 일이지만 이제 청와대에서 일했던 공직자들이 뭔가 이렇게 사사롭게 뭔가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이제 이런 이제 정황들이 드러나는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실망 또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들이 어떻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이 또 달려 있고요. 또 지금 북한 변수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거의 중지 상태에 있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제 남한 단독으로라도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총선 전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어떤 보여주기 어떤 이벤트가 이루어질 경우에 약간은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했는데 두 가지 입장들이 갈리더라고요. 별 효과가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새로운 변수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교수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둘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 2016년 국민의당 열풍, 돌풍과 같은 어떤 영향을 얘기한다면 그만큼을 넘어서기는 어렵죠. 그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호남에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나 그 정도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는데 적어도 여러 지금 이른바 통합 논의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통합들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손해가 나는 일은 아닐 수 있는데 네.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쪽이 이제 보수통합이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안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계산이 복잡해진 것이 있죠. 그리고 보수 세력 전반에서 볼 때는 안철수까지를 포함하는 중도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다음 대선까지도 이제 보수 진영이 이 유권자들로부터 기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를 빼놓고 논의를 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고 또 네. 마찬가지로 제3지대 통합이나 대한신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 논의도 안철수하고 지금 대립각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가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이번에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이 보수 진영에 있어서 더 그 보수 진영의 통합이나 이런 데 더 걸림돌이 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지지는 하지만 이제 그 비례대표 투표까지 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철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오른쪽으로 더 이동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층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 표가 나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다 더불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보수 대통합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도 이 보수 통합의 장애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포함하는 범보수 통합을 이루어야만 사실상 이제 그 진영 입장에서 보면 정권 교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쇄신하는 면모가 보이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정치에 뛰어든 이후 줄곧 본인이 견지해 왔던 어떤 제3의 입장이라는 것이 이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도 이제 거기에 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양 진영, 양 세력 간의 어떤 약간의 이제 이 딜레마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광주를 방문했고요. 또 이 보수 유승민 의원이죠. 우승민 의원과의 어떤 이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는데요. 이 사과에 대한 진정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제 미국이나 독일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오랜 침묵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그 당을 만들고 또는 합당을 하고 했던 이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솔직하게 이제 얘기는 했고, 그래서도 유승민 의원과 그 유승민계 의원들이 함께 이제 탈당한 이후에 비로소 복귀 이 신호를 알렸고, 그리고 그 과정을 어쨌든 실패로 인정한 사실 그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이제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해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새로운 보수당과 뭔가를 함께 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다만 이제 그것을 기존의 문법으로 기존에 이제 정치인들이 흔히 하듯이 상대방에게 온갖 탓을 돌리고 비난하는 방식보다는 본인이 일단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태도는 굉장히 이제 솔직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이제 과거와 같이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어쨌든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호남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없지만 호남의 지지가 아예 없이도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운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 최소한 솔직한 자기의 입장을 밝히고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을 지지해줬던 30%의 호남 유권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보다는 이제 줄었겠지만 여전히 어떤 중도 보수 성향의 한 20% 정도의 유권자들을
본인이 이제 흡수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남의 어떤 분위기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호남은 뭐 20대 총선에도 그랬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전국적인 어떤 개혁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지를 보내면서도 항상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내에서 일당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우려점들도 이 지역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들 간의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호남 내에서? 일부 사실 이제 광주 전남의 28개 지역구에 각각의 지역구를 놓고 보면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역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이제 비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이 이루어질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당대당 경쟁 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기본적으로 지난번 총선과는 다르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호남에서는 어느 정도 견고한 편이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뭐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힘겨운 선거가 될 터이고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과거와 같은 이제 민주당 우위,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상황의 재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이미 여러 번 이제 무소속 뭐 돌풍이라든지 국민의당 돌풍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의 지지가 그렇게 뭐랄까 묻지마 지지라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도 이미 알고 있고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그 조심스러운 경쟁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호남 유권자들의 판단의 이 그 기준들이 더 복잡해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한번 다른 사람을 선택해본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그 광주 전남의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스윙 버터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한쪽만 일반적으로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그런 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민주당도 그것을 이제 알고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스템이 일부 도입된 선거법을 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편된 선거법도 이 총선에 영향을 좀 주겠죠. 조금은 이제 이게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지금 사실 아직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할 수가 없고 그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도 사실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준연동형이라고 하지만 다시 그 준연동형조차도 30석에 한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고 올 효과가 그렇게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감수하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어서 사실상 이제 비례대표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건 포기했고 그것을 정의당이나 본인들과 공조할 수 있는 정당이 흡수해 주기를 내심 기대할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두 번째 표를 전략적으로 어느 당에 주는 것이 최대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의석 확보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 표를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표를 누가 흡수하느냐가 이제 사실 또 다른 두 번째 경쟁인데 지역구가 아닌 다른 경쟁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한신당 쪽에 약간 이제 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